요번에 모시게 된 윤성근 실장님, 여러분들 다 선배님이 됩니다. 윤성근 실장님에 대한 소개문을 제가 카페에 좀 늦게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모시게 된 윤성근 실장님은 지금까지 모신 분도 그랬지만 제가 늘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항상 유쾌한 에너지를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고 또 굉장히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늘 만나면 왠지 여백에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나면 꼭 정무라처럼 빈 틈이 없는 서양화를 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윤성근 실장님을 만나면 꼭 동양화의 수묵화를 보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분이라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잘 품으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멀리서만 보던 분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뵙게 됐는데 역시 내가 인격의 한계를 맡고 있었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낄 정도로 아주 유쾌하고 좋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다시 인연이 되어서 언젠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실장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솔하고 아주 솔직담백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성근 실장님의 삶의 시크릿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윤성근 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성근입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김요한님이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508이라는 모임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모임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견주어도 사실은 좀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깝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사실 부끄러웠고 사실 좀 저했습니다.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감히 했습니다. 사람책이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그 전의 일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요한님을 이렇게 오래 뵙지는 않았지만 한 5년 이상 이렇게 저도 먼 발치에서 보다가 이 사람이 향이 나는 사람이다. 저도 이 지역을 살다가 지역의 곳곳에서 보석 같은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뵙고 싶은데 잘 못 뵀는데 뵈면서 저도 이제 이 독서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조언을 받으려고 사실은 좀 이렇게 친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맨 끝에 독서 모임인데 좀 얘기를 좀 건넸는데 이걸 소개받고 참 역시 참 고수가 참 많구나 강호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섭외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집에 이제 저희가 집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고 중학생이 좀 있을 나이는 집에 보면 거실에 보면 TV가 보통 없습니다. 주로 뭐냐면 책장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전집이 쭉 있더라고요. 전집 보니까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이 있고 손때가 좀 잘 안 묻은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 책에 대한 여러 번의 이야기를 몇 분 봤는데 이 사람 책이 좋은 주제와 전집 타이틀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인기 있고 명저만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뭐 구색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세상에 보면 좀 좁게 아주 작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감히 저도 전집이 속에 하나의 작은 책자가 되려고 한번 결심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좀 훌륭하고 멋진 제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사실은 대부분 다 일러두기라는 게 있잖아요. 서론. 이 서론을 적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글을 좀 써보려고 했는데 항상 어렵던데 결론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온 이유를 이제 본론으로 하고 맨 끝으로 이제 서론을 쓰는 게 저의 나름의 글쓰기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할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빨리 제 이야기를 할 줄은 사실 몰랐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따듬지 않는 이야기들, 좀 두서가 없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야기 중간중간에 좀 앞뒤가 맞지 않다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 다음엔 저희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보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좀 가공이라든가 좀 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인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는 뭐 부산 특별시 뭐 프로도 있고 그전에는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면 나는 신라 다이너스티 표준을 쓰고 있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 제가 서울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 친구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영화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나는 신라 다이너스티 표준을 쓰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했는데 요즘 이제 부산 특별시가 나오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대구 특별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투리를 좀 이해 부탁드리고 또 저희 이야기가 또 정말 저만의 삶이기 때문에 혹시 저의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참조는 하시되 이대로 했더니 안 되던데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술은 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흔히 뭐 어떤 이야기는 보통 뭐 기전체라든가 뭐 편전체 얘기하는데 대체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얘기하면서 중간에 특정 이슈는 좀 횡적으로 아마 얘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일러두기를 먼저 하고 저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 글에 이 글 쓰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뭐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요한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데 항상 성공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는데 우리 애도 보니까 뭐 김연아 이야기라든가 뭐 유명한 뭐 이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도 그랬지만 실패에 타겟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공한 이야기, 성공한 거기에 좀 맞춰져 있어 실패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간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었겠지만 생각하고 정확한 실패 분석이 좀 약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참 실패나 재난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분석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개천에서 용난데 개천이 어딘지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살면서 참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성공하지 못한 얘기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안 쓰러지고 남아있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뭐 저희 어떤 뭐 부끄러운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혹 여러분들 제 어떤 몇 년 후배일 수도 있고 또 동년배일 수도 있는데 좀 뭐 그야말로 타산지석처럼 저 산 타산 별감 저쪽 산에 돌인데 그걸 갖고 와서 어떤 사람은 다듬었더니 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혹시나 옥이 될 수도 있고, 한때 유행했는 책 있죠. 뭐 전수성처럼 하면 뭐 다 된다 하고 뭐 이런 처럼 저처럼만 하면 아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릴 때 제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울릉도 가면 오하고 뭐 멋진 고향이라 갈 겁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90학번인데요. 울릉도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촌이었거든요. 뭐 봉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 대구에 나왔을 때 어른들은 항상 저보고 고향을 울릉도로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받는다는 얘기죠.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울릉도에서 딱 나와서 어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자리를 잡느냐면 지금 말하는 반월당 대구의 중심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 주변에는 전부 다 어리어리했습니다. 집들이 향교 근처였거든요. 향교 아시죠? 지금 거기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어리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뭐 원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 거기 다니면 너 어디서 왔니 이래 물으면 뭐 포항에서 왔다 그러라고 영천에서 왔다 그러고 굉장히 고향이 울릉도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요즘 많은 흔 바나나라는 것을 3학년 때 처음 국민학교 3학년 때 친구 집 생일 잔치가 처음 봤어요. 말로만 듣던 바나나를 파인애플을 5학년 때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한번 봤죠. 5학년 때 아버지가 의사한 친구 집에 가서 어째 보면 이제 촌에서 온 애가 상당히 일찍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저를 두셨죠. 부잣집 사는 동네에.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고향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요. 저희 집이 이제 고향이 울릉도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집이었는 것 같아요. 그 울릉도를 가기 전에 우리 집은 사실은 제가 윤씨인데 윤봉길 의사하고 조금 관계된 집안입니다. 근데 뭐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재고를 해보니까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걸 하죠. 도시락 폭탄을 던지잖아요. 상하이 홍콩 공원에. 지금은 이제 노신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의미심장해 갔어요. 다른 사람들 말은 우리 집은 이제 윤봉길하고 굉장히 가깝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놀라서 도망간 먼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놀라서 이제 뭐 그 집안을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니까 좀 도망간 집안의 한 일파인데 사실 저희 정조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풍류 가객이라서 집안에 쫓겨옴을 당했는데 그 윤봉길 쪽에 사는 동네로 잠시 내려갔다가 어이구 큰일 났다면서 다시 도망간 게 이제 강원도로 갔다가 이제 울릉도로 넘어오게 됐는데 앞에 오시죠. 앞에 오십시오. 예. 예. 그래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집이 이제 저희 집 제가 아마 목소리가 좀 굵을 겁니다. 저희 집에 사람들이 목소리가 다 굵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량으로서 이제 집안에 아마 거의 내침을 당해서 왔는데 울릉도에서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큰 땅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좀 장손들이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거의 집안이 이렇게 망하는 이제 그런 게 됐었고 저희 이제 큰아버지께서 울릉도에 이제 좀 일찍 계셨죠. 나이 차가 많이. 우리 집에 아버지는 하고 큰아버지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집안에 이제 살림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홀로 이제
무치랍니다. 육지로 나오셔서 이제 사업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막내로서, 8남매의 막내로서 어른들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 거의 큰아버지가 다 이제 해 드셨죠. 이제 드시고, 모든 책임은 저희 아버지가 다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위에 형님들은 산다고 이렇게 다 나가셨고, 이제 그거를 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식도 있고, 또 집에 아버지께서 이제 울릉도에 살기는 너무 팍팍하니까 이제 대구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나와서 굉장히 좀 가난했죠,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미군 부대에 뭐 노무인으로 이제 직업을 받고, 원래는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신자나목회가 요즘은 KT지만 거기 이제 좀 일을 하시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오니까 이게 원래 떨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거는 좀 벗을 수 없는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나 누나도, 형님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야 되고, 누나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야 되고, 형하고 제가 7살 차이니까. 근데 이제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언제 결혼을 하고 30대 중반쯤 되니까 좀 한편으로는 아버지 인생이 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일찍 아버지의 아버지죠.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린 나이부터 이제 가게를 부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까지 나오시겠는데, 사실은 울릉도에는 그 편백한 환경에서 어떤 어른에 대한 어떤 뭐 가르침이라든가 그렇게 없이, 누군가의 어떤 뭐 지도라든가 훈육이 없이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어른, 그야말로 옛날 어른의 방식으로 자식들을 운영하고 가정을 이끌어간 거죠. 심지어 우리 집의 어른은 굉장히 주사가 심했습니다. 그 주사를 이제 왜 심할까를 항상 고민을 했는데,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실패가 많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조금 한때 반짝거리는 삶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어른이 이제 가까운 미군 부대 일을 하시면서 반짝거리고 돈을 조금 모아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집에 뭐 미군 미제 물품이 막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뭐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라고 자랑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사를 갔는데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집에 뭐 이렇게 흔히 붙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붙더라고요. 딱지가 붙죠. 압류가 들어오는 거죠. 집에 어른이 이제 그 당시에 제 어릴 때 기억이지만은 굉장히 친한 분과 이제 동업을 했는데, 그때 그 건축에 관련된 이제 붐이 막 일할 때였습니다. 건축 자재를 뭐 대리점 같은 걸 했는데, 우리 집의 어른은 이제 주로 이제 물건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고, 그 친구분은 판매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지금처럼 뭐 장부를 잘 관리하든가 그게 안 되고, 거의 뭐 구두라든가 뭐 그냥 메모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 돈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작 물건을 끼웠기 때문에 줘야 될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이 상당히 많이 졌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아마 그걸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어떤 것도 있고, 집에 어린이,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저의 나이대와 비슷할 때 40 중후반 때 일어난 일들인데, 남자가 40 중후반에 아마 실패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50 넘으면 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월급 때가 되면 집을 안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간절하게 해서 이렇게 뭐 안 되니까 이제 쉽게 일할 수 있는 게 공사장을 하고 하셨는데, 월급을 받으시면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돈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며칠 집을 안 오셨어요. 이렇게 술로 푸시고, 또 오시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눈에 안 들어오면 이제 심지어 이제 뭐 많이 때리시고, 가정 폭력이 심했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뭐 형이나 누나나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배움이라는 건 사실은 힘들었고, 저 역시도 사실 탈출구가 없었죠. 어린 나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이라는 굉장히
참 멍해였는 것 같아요. 이 이제 멍해라는 것은 이런 멍해와 뭐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굴레라는 건데 멍해하면 어깨에 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도록 내가 벗지 못하는 것 같았고 어쨌든 간에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또 엄마 또 형제라는 그것들은 이게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를 잡고 놀 감이 굴레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사실은 삶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 뭐 요즘 말하면 뭐 이런 흔히 말하면 이제 요즘 사춘기 청소년들이 뭐 죽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끝이 없으니까 그건 아마 우리 형이나 누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 이제 제가 어릴 때 와서 대구에 와서 친구들하고 그냥 놀았는데 어떤 전도사로 간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뭔지를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가면 많은데 그러니까 사탕을 준대요. 사탕하고 일요일날 교회가 하루 종일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일요일날 할 게 없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가 교회를 간다니까 교회를 가는 건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그 사는 동네가 사실은 뭐 대구도 살아오고 또 뭐 어디 길이 나면서 또 다른 동네도 가고 있는데 그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여건도 좋지 않는 동네는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또 어머니 입장도 뭐 교회를 가면은 뭐 나쁜 거야 배우겠느냐. 사실은 뭐 그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6학년 때 그때까지면 집에 연탄을 했어요. 제가 거의 집에 연탄을 떼우기 거의 대학교까지 연탄을 떼었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연탄가스에 이제 취했다 그래서 예전에 마셨죠. 어릴 때 집을 새로 수리를 했는데 정말 저는 저 하늘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에 진짜 제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데 제가 가는데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저승사자죠. 제가 꿈의 기억일 수 있는데 이게 꿈이 프로이트가 지은 뭐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의 심리학 얘기를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꿈이라고 꿈이 진짜로 한다면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기본적으로 까만 옷에 근데 보통 이렇게 삿갓을 쓰잖아요. 얼굴이 하얀데 얼굴까지는 하얗던데요. 모자는 삿갓이 아니라 원뿔형 모자 있죠. 우리 뭐니까 파리바게뜨 같은 데면 그 생일 때 하는 이거 있잖아요. 원뿔형 모자를 긴 모자를 쓰고 제 손목을 잡던데 하여튼 힘을 못 쓰고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밤새 하여튼 끌려가면서 계속 엄마를 부르면서 갔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6학년 때 보니까 한참 이제 성징이 나타날 때고 이러니까 헛소리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식구들이 쟤 또 헛소리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소리 안에서 우리 식구들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헛소리 때문에 식구들이 잠을 자면서 깼거든요.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구두를 정리를 하고 문 입구 쪽에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잤는데 그 부엌에서 냄새가 올라온 거죠. 이게 아마 그 공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제의 그 지나친 뭡니까 장고대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이제 식구들을 깨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억지로 깨웠는데 이제 저만 빼놓고는 다 깬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돼서 이제 그 당시는 언제냐면은 이제 70년 말이었거든요. 이제 70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때니까 79년이니까 80 한 2년쯤 되겠네요. 1년 경험치 되는데 뭐 119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숨이 거의 이제 멈춰져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니 몸이 굳어져 오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꿈에 마지막에 어떠냐면 처음에는 제가 그냥 1인칭으로 가다가 나중엔 제가 3인칭이 되더라고요. 저희 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점에 진짜 강이 나오대요. 진짜 강이 나왔습니다. 진짜 요단 강이 나오듯이 강이 나오더라고요. 가시밭길도 나오고. 근데 맨 마지막에 문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았어요. 깜깜한데 문이 문틈 사이에 불빛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도 앞에 누구 한 명 있더라고요. 이런 명부를 하나 들고. 그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멈칫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팔목을 잡고 있는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전에 이렇게 비비 털어도 절대로 안 털리는 거였는데 딱딱 트니까 풀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딱 털고 막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갑자기 퍽 하면서 눈이 탁 떠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있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게 알겠죠. 이제 하얗게 뭐가 덮어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제 잠시 이제 느낌으로는 한 1분 이상 식구들이 이제 울음을 멈추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적. 그러면서 제가 깨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삶과 죽음 왜 살까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이제 사춘기 제대로 들다가 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교회는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녔고 교회에 다녔던 뭐 산 뭐 이렇게 꼭 이제 존재론에 대한 감히 존재론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연하게 헌책방에 이제 저는 이제 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가는 게 도서관이었고 헌책방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제가 시내 반월당에 살 때부터 방학 때는 제가 매일 시내 시립도서관 예전에 중앙도서관을 갔습니다. 방학 때는 3학년 때 제가 집이 지금 대릉고등학교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학교를 시내 대구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대구초등학교죠. 버스를 타고 이제 매일 다녔는데 방학 때도 매일 시립중앙도서관을 갔습니다. 왜? 도서관을 간다면 그 무섭고 그런 아버지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저에 대해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많이나 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1등을 한다는 생각 아무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혼나기 위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는 거죠. 아버지랑 저는 이제 말을 섞기가 싫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싫은 것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대면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뭐냐면 제 혼자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제 혼자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고 뭐 심지어 뭐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또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는 언젠가 우리 어머니 삶에 대해서 꼭 책을 적고 싶은데 옛날 혹시 4.5 태풍이라고 들어봤습니까? 4.5 태풍이 우리나라에 아마 그 태풍사로는 굉장히 큰 태풍사인데 울릉도에 이제 또 4.5 태풍 영향이 갔죠. 4.5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제 산사태가 나서 저희 어머니와 그것도 이제 구남매인데 4명의 그 형제를 빼놓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모두 한 일가족가 11명이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제 그 말 전체가 이제 거의 뭐 메모리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이제 외할아버지 그때 살아 계셨는데 외할아버지 살았는데 뭐 어떻게 뭐 자식을 이렇게 뭐 키우고 뭘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억지로 뭐 성장하자마자 이제 울릉도 가니까 뭐 교육도 잘 안 됐고 우리 어머니는 또 막내딸이다 보니까 잘 안 됐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빨리 어디 혼처럼 보내야 될 상황이었더니 어머니가 뭐 국락교도 졸업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야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살기가 바빴는 거죠. 울릉도에 사실은 뭐 돈벌이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의 못지않게 어머니는 다 그렇지만은 참 뭐 사랑하고 참 좋은 분인데 사실은 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실은 뭔가의 자기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제대로 얘기한다든가 꼭 배운다는 게 아니지만은 명치가 좀 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잘 대응도 못했고 그저 이제 보듬어주고 이제 견디고 그게 이제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답답했고 이거는 좀 이래저 달락해도 어머니는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우리 형은 좀 나이가 있어요. 7살 차이 나니까요. 지금 제가 44이니까 저 형은 현재 이제 50 이제 넘었죠. 너무 일찍 이제 세상을 깨버려,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목사 가겠다 그러면 일찍 이제 교회로 아니 나가버렸어요. 지금 목사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가족의 많이 품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헌책방에 갔는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책이 되게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뭐 책이 집에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집 자체가 유일하게 교과서가 제 책이었고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책을 이렇게 많이 보고 늘 보고 뭐 그냥 혼자서 메모하고 이게 있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면 이 짐을 지는 나그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꼭 저희 얘기 같았어요. 벗을 수 없는 짐을 가지고 산다는 게 하면서 이 사람이 길을 묻는 거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궁금한 길이 찾고자 하는 길이 뭘까를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읽어본 책 나이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고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못했는데 참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 삶에도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 애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내미가 저한테 오늘 던지면서 한 말을 하더라고.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데 아빠 시작이 없는 끝은 없는 거지 하더라고요. 지가 뭘 하면서 그래가 신발을 신다 돌아서서 좀 봤어요. 그렇지.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고 끝이 뭐가 있다면 시작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가다 왜 물으니까 자기가 뭘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알았어. 그럼 나 바빠서 나왔는데 오면서 쭉 곰곰이 생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춘기를 벗어날 때 요 느낌으로 벗어났어요. 내가 사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님은 없고 아버지 이렇고 하니까 내가 정말 우리 엄마한테는 훌륭한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뭔가 물릴 수 있는 부모가 돼야 안 되느냐.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내가 이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기여할 것이 생각하고 일단은 그 다음 뭐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사회적으로 관심 많았는데 지금 그러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한 의사가 한 의사가 하는 거죠. 외국 의사인데 중국의 티벳이라는 데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는 그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83년도인가 4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한 20년 더 됐죠? 20년, 30년 전입니까? 계산했는데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년. 티벳은 지금도 굉장히 오지고 벽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는 인구 한 10,000명 이상당 의사가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1,000명당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오지에 이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삶의 목표를 나도 저기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저기 가서 사회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냥 어린 마음에 이제 중학교 때니까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단 뭐냐면 한 40, 50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집안 일구고 난 뒤에 내가 저 살아야 되겠지. 내가 의사주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참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진짜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 집안에서도 굉장히 우리말을 잘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릉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대구 언니가 굉장히 이제 깨재하고 세련미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도 크고 제가 얼굴 굉장히 큽니다. 친구들 사이에 뭐해라 꿈동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너 눈은 떼고 왔니라는 얘기 들었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참 근데 주변에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또 잘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 또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 지기도 싫었고 했는데 참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을 많이 다니고 어째 보면 책을 많이 읽고 또 이제 공부를 때문에 이제 혼이 나기 싫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성적이 좀 있고 하는 그 친구들이 좀 친해지긴 한데 사실은 뭐 다 잘난 친구들이라서 또 없다는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사실 좀 있는 척도 많이 하고 대단한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제가 대륜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예전에 별거 안 했는데 대구 초등학교 다니다가 뭐 경신중학교 가니까 무슨 공부를 맨날 억수로 시키더라고요.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대륜고등학교를 갔는데 지금 그 코스가 가장 엘리트 코스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갔는데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경을 굉장히 늦게 꼈습니다. 안경을. 눈이 나쁜지를 몰랐어요. 무식해서. 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이제 국민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렇게 IQ 검사를 하잖아요. 제가 욕심이 있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아가 2명 있었는데 걔들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친구들이 전부 다 걔한테만 집중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해도 제 친구들은 못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늘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도 제가 집에 6시 돼서 집에 갔습니다. 왜냐 일찍 가면 혼나니까. 차라리 6시쯤 돼 가서 저녁 먹고 아버지가 주무실 때쯤 돼 가서 제가 저랑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웬만하면 늦게 갔거든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 봤는데 한날 이렇게 IQ 검사를 하고 선생님 책상에 이제 학교 교실 남에서 뭐 명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학교 제가 자처에서 교실 청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IQ를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저는 IQ는 요즘 알아보니 자꾸 변한다 하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121인가 뭐 115인가 뭐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가 그런데 정말 잘하는 애들은 140 몇씩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 IQ 차가 그랬구나 했는데 그걸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갔는데 그때 저희 형님 방에 같이 있었는데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는 보면은 이렇게 건강 다이제스트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사춘기 때 제 나이 때 굉장히 혹하는 화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화보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줄리아 로버츠, 뭐 다이안 레인 혹시 들어봤습니까? 소피 마르소 이런 뭐 이쁜 여배우들이 수영복으로 입고 있는 그런 그 참 중학생들 요즘 뭐 동영상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한 가슴 설레는 장면들이 많은 그 잡지였습니다. 진짜 숨어서 보고요. 저의 그 사춘기에 불을 태우는 그런 책들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칼럼이 나왔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두뇌학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제가 기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에 보면
뭐 두뇌 활용법, 머리가 좋아지는 법 하면서 나온 이 얘기가 하루에 한 끼를 굶으래요. 결론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소식을 한다면서 하루에 한 끼 굶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배가 부르면 포만감이 있으면 머리가 뭐 두뇌 활동이 낮아지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못하는 게 그거구나 이래서 보니까 특히 점심을 굶으라는 거예요. 특히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한창 키가 클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이 못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이제 정부미락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같은 거를 잘 못해. 어머니가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의 60 제가 결혼을 하고 최근 몇 년까지 일을 하셨는데 뭐 저희 어머니 그때 합진할 때도 아무리 못해도 쌀은 잘 먹여야 돼서 진짜 쌀은 하얀 쌀 일반미. 요즘은 작곡을 근데 저희 집은 작곡을 안 먹습니다. 저희 진짜 제가 우리 결혼하고 먹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보리밥을 안 드세요. 옛날에 많이 먹었네요. 근데 하얀 일반미를 주시고 또 많이 주셨어요. 밥은 잘 먹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밥을 안 먹었죠. 우리 반에 가니까 참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은 반에 도시락을 잘 못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제 친구를 줬어요. 먹으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도가에 가서 물로 채우고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는 정말 천사 같다. 아이고 저희는 진짜 저는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거 받았어요. 봉사상.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상을 안 받았는데 유일하게 받았는 게 그 상을 받았어요. 표창장. 지금도 어떤 친구는 그 밥을 먹은 친구는 지금도 아직 절친인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빨을 줬다고. 근데 그 친구는 밥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 저보다 키가 큽니다. 거의 180 되는데 제가 키가 한참 클 때 사실은 안 먹고 하니까 이렇게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도 그 키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키였죠. 중학교 2학년 때가 1학년 때까지 제가 키가 작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되면 굉장히 키가 갑자기 커졌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안 컸는데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적게 먹어서 저희 누나 키가 170이에요. 제가 73인데 어머니가 70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제 다 큰데 이제 뭐 적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는 죄송하게도 잘 못 먹여서 애가 눈을 베렸다 이러면서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안과를 갔는데 그전에 몰랐어요. 그것도 뭐 제가 조금 중간에서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앞에서 앞에 있는 친구들을 하고 좀 잘 사귀었어요. 이제 앞에 친구들이 이제 좀 재밌는 친구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원래 처음에 뒤에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앞으로 가게 된 거죠.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 이사가기 전 학교가 대륜고등학교가 대봉교 옆에 있을 때 그 50번 버스를 탔는데요. 이렇게 앞에 남산역이었고 50번 버스가 이제 대봉교를 넘어오면 친구랑 몇 번 버스 올까 기다리면서 내기를 하는데 저는 매번 틀리는 거예요. 멀리 다리를 건너오면 이제 몇 번인데 저는 매번 틀리는 거예요. 친구 매번 맞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시력의 차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너 시력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전에 시력이 한 1.01쯤이 되는데, 1년 사이에 0.2로 떨어진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어머니랑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유가 애들이 성장기에 영양이 부족하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제 양력은 내가 잘 못 먹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색약이더라고요. 색약인데 건강기록부에 이제 제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색약이라고 이제 제가 친절히 제가 적었습니다. 친절히 색약 막 적었는데. 제가 이과를 갔어요. 이과 1학년 때 마치 이과를 갔는데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과관을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첫날 수업을 마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왜 이과 가서 묻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뭐 하고 싶어서 갔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의대 가려고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는 세계학이 있기 때문에 의대를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세계학하고 생명 이렇게 색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생명은 그야말로 세계학 아예 구분을 못하는 거. 세계학은 좀 그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같은데 그때 고3 담임 선생님을 또 물어서 이제 가면 한의대라도 안 될 거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되는데 일부 이제 전공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다 되는데 그 당시는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고 그러면 선생님과 네 수학과 가라 하더라고요. 1학년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저는 이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반을 문과로 바꿨어요. 바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냐? 그래서 저는 중국을 가겠습니다. 원래 꿈이 의사가 돼서 중국 가기로 했으니까 중국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한마디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 뭐 하고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의사가 되고 싶었니? 예, 저는 의사 돼서 중국 가고 싶었습니다. 하면 의사가 안 되면 중국 갈래? 그러더라고요. 예, 중국 가겠습니다. 그럼 너는 그러면 문과 가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문과를 정했고, 저희는 1학년 때 이제 반이, 저희 대륙은 문과 반이 이제, 반이 1어 독어 반, 프랑스 반, 이렇게 반이 많았어요, 이제. 3개국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독어 반을 했는데, 독어 반 1어를 했군요. 불은 안 하고. 독어 1을 했는데, 독어 반을 했는데, 2학년도 독어 문과 반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반 학생 60명 넘는다고 우리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까 제보고 문과 반에 가락했는 분, 그분이었는데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싫은지, 제가 수학을 안 한다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없이 1어 반 갔습니다. 1어 문과 반을 갔는데, 그리고 고3 때 사실 독일어 문과 반으로 갔는데, 결국 제가 중어 중문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중문과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2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게 이제 하고 싶었는데 하기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대룡고등학교는 지금은 공부를 많이 시키진 않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하니까 중학교 때는 집에 공식적으로 학교를 9시 마쳤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3시 반대가 학교를 마치더라고요. 대룡고등학교 그랬습니다. 제가 다닐 때 3시 반대에 마치니까 전부 다 뭐 취미 한다고 동아리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악대부를 들었습니다. 밴드부.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 고3 때 시험 치기 전달까지 밴드부 활동을 했어요. 이제 보통 친구들이 이제 어디를 많이 가길래 전부 다 이제 저는 친구들 어디 가길래 뭘 동아리 활동 가는 줄 알았더니 뭐 학원 가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밴드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밴드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 유일한 탈출구가 저는 트럼펫을 했는데 트럼펫을 부는 걸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고3, 고2 때 이제 열심히 하다 고2 11월 달에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께서 니는 음대 가는 게 좋겠다. 음대 가면 너는 좋은 자질이 있으니까 음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음대를 가려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형편에 음대는 도저히 안 되고 그냥 음대를 안 가시면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이제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경북대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고3 때 거의 벼락치기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저희 때는 그 대지대가 제일 많은데 저희 때가 시험 응시자 거의 100만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20만 정도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졸업생이 80만이었고 재수생이 20만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 정도가 시험을 쳤는데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거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했어요. 4명 중에 1명만 대학 갈 것이다. 전문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성적으로는 뭐 영대도 좀 까딱했고 뭐 선생님 계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경대를 내겠다 했고, 안 되면 뭐 전문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서를 냈더니 이제 1.2대 1인가 그러더라고요. 30명 모집에 한 40명인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독서실에 갔는데 뭐 20대 몇 이렇게 하고 오는데, 보통 평균 한 5대 1 했는데 뭐 저는 이제 1.2대 1이더라고요. 와, 기분 좋게 갔는데, 시험 치러 갔는데 한 교시 고 40명 정도 같이 한 교실에 다 시험을 쳤는데 1교시 끝나니까 한 3명이 나가더라고요. 2교시 끝나니까 6명이 나가더라고요. 3교시 끝나니까 3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시험 친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랬어요. 시험 치는 중간에. 정말입니다. 왜냐면 제 옆에 명인고등학교 출신 나오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얘기하다가 30명밖에 없다면서 이제 4교시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보니까 딱 3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30명이나 하면서, 와, 우리 다 합격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이랬어, 진짜. 그렇게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합격을 하고, 같이 박수 치던 명인고등학교는 안 보이더라고요, 박수가. 우리는 1지망, 2지망이 있어서 30명 중에 8명은 1지망에서 떨어져 2지망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다행히 저는 이제 거기 포함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고, 공부를 안 하면 영어가, 독일어가 사실은 이제 지금 에피소드가 있다면, 독일어가 2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평균 독일어가 3점이었어요. 우리 반 평균이 독일어가 19점이었는데요. 제 짝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를 차석 들어가는 친구였는데, 저는 항상 이 친구 옆에 있다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졸다가 방에 뒀는데, 제 짝이 이제 축구 선수로 유명한 친구 있어요. 조진호라고. 우리 반 지금 아마 어디 포항에 어디 코치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독일어를 시간 2점 받았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 친구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저도 우리 반에서 잘했습니다. 경대 갈 정도 됐으니까. 독일어를 잘 못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한 종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가 시험 치기 전에 이 종이를 본다면 내가 10점은 확인해 줄 것이다. 그리고 10점만 맞으면 거의 뭐 3점마다 10점, 7점 맞으면 거의 높잖아요. 제가 밑져봐야 본전이라 하면서 시험 치기 전날 그것만 봤어요. 정말 다행해서 운 좋게도 정말 독일을 16점 받았어요. 그래가 제가 다른 건 똑같은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두고도 감사한데,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사실은 대학 학비도 사실은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나요? 시계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 없었는데, 학비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을 붙고 진짜 졸업하고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대학 했을 때 그 감회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었다 하더라고요. 떨어지기를 원했다 하시더라고요.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맞이도 있고 한데 보내가 뭐 하겠냐는 생각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떨어지기를 원했다는 마음이 더 컸다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쯤 되면 저는 굉장히 덤덤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거의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개의치 않는 이제 거였기 때문에, 만일 진작 알았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저는 이제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거냐, 지금 말까 그거 기로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버지한테 제가 과외를 안 한다고 혼도 많이 났었어요. 저는 이제 과외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내가 빨리, 그래 보니까 조기조획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올 때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장학금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직장도 구할 것이다. 혼자 단순한 생각하고 정말 1학년 때 공식적인 모임 빼놓고는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을 왜 가고 싶었냐면 예전에 보면 하버드 대학의 공벌레들이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드. 우리나라의 미드의 원조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제가 그 하버드 한번 갔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2006년인가 진짜 하버드를 한번 갔는, 7년인가 갔군요. 하버드를 갔는데 정말 그 도서관 앞에 계단에서 한번 책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 앞에 타이틀을 음악 나보면 이제 올라가 책을 막 들고 가는데 막 부딪히면 책이 또라라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 대학 가서 제가 입학식 한 날 어디 갔냐면 도서관을 갔어요. 경대 도서관을. 그 책을 빌리러 갔더니 학생증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책을 못 빌려준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대학생은 도서관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어렸고 그런 순수한 생각,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있는 생각을 하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뭐 그때 철학책도 읽고요. 대학 다니는 친구는 문명 철학을 봐야 된다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진짜 그거를 책을 많이 봤고요. 그러고 타임지는 읽어봐야지 하면서 타임지도 거의 한 3년 구독을 했고 구독만 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듣다가 그 아주 예쁜 분의 그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절대로 그 타임지 그 유혹이 지금은 다 넘어가셨겠네요.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장학금들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빨리 성공을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뭘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빨리 해서 뭘 1등을 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우리 경대에는 장학금은 많지만 1등을 해야지 전면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이제 머리 똑똑한 인간한테는 사실은 못 이기더라고요. 우리 들어올 때 동기 여학생인데 1등 돌아온 애는 끝까지 1등 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제 뭐 장학금을 이제 반 정도만 받고 이러니까 항상 어머니들 미안하고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친구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가 못했죠. 그러니까 뭐 친구랑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게 많았죠. 친구는 어떠냐면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 우리 그러니까 뭐 반에 모임 한다면 모이고 기수 모임 모이고 공적으로 MT 간다면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거긴 가야 되니까. 진짜입니다. 가야 되고 또 저는 그 당시는 술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술을 굉장히 늦게 먹었는데 남들 술 끊을 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냐면 친구들이 다 쓰러지고 나면 가서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아니면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가서 친구들을 업고 시비 잘 따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친구들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건 항상 저를 중심으로 친구를 사귄 거였더라고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저를 참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친구로 남아두지 않고 결국은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됐고요. 뭐 멀어지게 됐고 또 이제 뭐 사실 별 얘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엉뚱한 얘기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또 여자친구도 저는 첫사랑을 25살을 했습니다. 대학원 가서 뭐 지금 뭐 첫사랑은 다 해봤을 것이고요. 첫사랑 말고 이제 두 번째 또 첫사랑이었고 세 번째도 첫사랑이었는데 세 번째쯤 이렇게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건 진짜 첫사랑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한번 만나서 그 친구한테는 헤어지기 전까지 너는 나의 첫사랑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라고 헤어지게 된 거는 이제 돌아다 보면 제 방식대로 사랑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좀 지나치게 좋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좀 편협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남녀 관계, 개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 틀에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재단을 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 못하고 남자가 얘기하면 넌 내 얘기를 들어야지 하고 굉장히 엄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닌다 했다 했잖아요. 제 별명이 면도날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제 자신은 굉장히 엄격했고요. 저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엄격했습니다. 식구들한테도 엄했고, 제 자신에게 이제 엄했고, 제 가족들한테 엄했고, 이제 저를 중심으로 가까우면 다가올 닮아서 엄했거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유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가 친구랑 헤어지게 된 여자친구 헤어진 게 뭐냐면 제가 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구의 사이는 이래야 된다고 선을 그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어디를 가게 되면 여자친구 어디를 가게 되면 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지 않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고 내가 10분을 기다리는 것은 용서가 안 되고 너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서울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라간 건 성언이고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었어요. 웃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랬고요. 내가 편지를 한 통 쓰면 넌 10통 써야 된다 하고 이런 그랬는데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저의 그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제 삐뚤어진 좀 그런 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는 것 같아요. 과하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을 오늘도 이제 나온다니까 등을 톡 치면서 참 살다 보니 당신도 강연도 다 하네 그런 소리 하던데 제 집사람은 제가 상당히 오히려 또 이렇게 못해줬어요. 집사람은 못해줬는데 나쁜 남자가 사실 인기 있다는 게 사실 실례긴 하고요. 집사람한테 사실 잘 못해줬는데 제 집사람이 저를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하게 됐고 인간 안 되는 저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집사람 참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사람이 이거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이제 제 구도성으로 이제 사람을 사귀게 된 걸 변화가 된 게 사실 우리 집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자존심. 나는 없지만 자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어떤 피인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에 없으면서 누구 오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집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면서도 부모 팔아서 친구 사귄다 해가 사실 저도 아버지 부모 팔아서 친구를 사귄 적 있는데 그런 쪽으로 그러고 없으면서도 어디에 가서 정말 이렇게 꼴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빚도 많이 졌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잖아요. 있는 척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경대에 근무하니까 괜히 학교에 교직으로 근무한다고도 아무것도 안 돼도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었고요. 젊은 나이에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한번 큰 상처를 입고 난 뒤에부터 사람을 안 만나다가 어느 날 결혼해야 되고 싶어 쭉 만나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월화수목금 있었어요. 근데 사귄 게 아니라 동시에 소개를 받아서 두세 번 만나야 되니까 만나다 보니까 친구 카드라고 니 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월화수목금. 요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사람이.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우연하게 그러니까 1년 이상 채팅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채팅이 그때는 버디하고 이렇게 옛날 얘기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이제 우리 동네에 산다고 했는데 동갑이었는데 쉽게 얘기했죠. 이제 했는데 너 이뻐 그러니까 안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가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안 이뻐? 진짜지. 그럼 진짜래요. 몸무게 하니까 몸무게 자기가 한 60kg 넘는데요. 아 그럼 만나지 말자. 그러면서 1년을 복진해서 1년 동안 이제 출근해서 이제 그 셋이 막 이제 하이텔에서 PC통신을 막 바뀌고 이제 할 때인데 1년을 했는데 이제 1년 동안 늘 제가 했죠. 여자친구 좀 소개줘봐 이러면서. 너 후배도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대구대에 이제 4대에 이제 조교로 있었는데 좀 소개시 달라. 후배도 있고 있을 거 아니니까 없다고 막 하더니 1년 좀 지나서 하늘 연락이 왔어요. 우리 후배가 한 명 가는데 맛있는 거 사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바라기 했는 거냐니까 아무처럼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을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대학원 논술을 쓴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1년 채팅한 친구가 1년 동안 채팅을 했는데 괜찮은 친구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얼굴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봤는데 우리 사람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안 적어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는데 어느 나이트에서 봤을까 한참 그걸 다닐 때였으니까 생각 보기와 달리 어느 술집에서 고민을 할 때 있는데 서점에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의 서점에서 잠시 일을 했는데 집사람이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점에서 보는 일이라고 그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만난 그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알고 보니까 학교 일할 잠시 일하고 막 일했을 때 이제 책을 한꺼번에 이제 산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친구들 몇 명과 만나겠는데 우리 사람은 결국 이제 1년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제가 만나는 사람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하고 절대 난 결혼할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거기 김수환 주기님께서 이제 했은 말처럼 삶은 계란이다 그러죠. 달걀. 김수환 주기님 전에 말씀이 삶이 누가 모르니까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 그게 진짜 묻겠다 하는데 정말 삶은 계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계란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둥글게 참 둥글게 살아라. 눈에 명들면 이렇게 비비잖아요. 다친 상처도 보듬어 주고 그죠? 저는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서울 출장 간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이제 계란을 3개를 줬어요. 아침에 그때는 새마루를 타고 갔는데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꼭 기다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집사람은 저를 좋아해서 사귄 사람한테는 어디 가면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자기 딸은 도시락을 살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할 수 없이 계란 3개를 삶아온 거예요.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계란 3개. 기차를 타면서 아침에 기다리다가 저는 잔뜩 기대하면서 근사한 도시락을 기대했다가 계란 3개니까 참 툴툴거리다가 이제 계란 1개를 먹고 올라갔다가 저녁에 여관방에서 자면서 이제 맥주를 이제 2병을 사고 그 당시에 봤던 책이 그때 막 출간된 게 카레노래 책이 막 출간됐을 때입니다. 그때 그 카레노래 책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술을 마시는 장면에서 맥주를 딱 들고 먹으면서 안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란 2개가 생각나서 먹다가 남은 2개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참 살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한 번도 1년 동안 저 사람한테 제가 밥을 산 적이 없더라고요. 따로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결혼했는데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저의 그 못난 것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어졌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까 철로 역정이 했는데 이제 절망이 하는 선택을 얘기하면 군대에 있을 때 아까 말처럼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마치고 뭘 살까 이제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깝깝하고 아까 말했지만 살아야 되거든요. 깝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학 자체를 그만둘 생각도 많았고 내가 왜 살까 하는 거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절망이 아닌 선택이라는 책을 혹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내 말고 또 다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라는 게 전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즘 자기 치료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전 잘 모르겠는데 compassion and self-hate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잖아요. 그걸 결국 내 스스로를 나를 이제 하나의 객체로 보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을 자꾸 이제 주눅이 들더라는 거죠. 뒤집어서 이 책을 통해서 뒤집어서 내 스스로 자기 전에 이렇게 제 자신을 이제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독거리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수고했다, 잘했다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사실은 견딜 수가 있었고요. 제가 살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거 많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 힘든 거, 내 부족한 거를 살면서 당연히 10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됐고 그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도 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때까지 왔는 것만 해도 잘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거는 정말 한 5년 전,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톨스토이를 예전부터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진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거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또 한번 서치를 하게 되다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생각나서 제목이 멋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그거 쭉 보다가 제 안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주인공 그 농사 짓는 바움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만 조금만 있으면 자기는 뭐 인생 살 아무 걱정 없을 거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땅이 맥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땅의 욕심을 쭉 가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묻히는 땅밖에 남지 않는 그것을 봤을 때에 굉장히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게 남한테 안 지려고 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안 드러내고 살려고 했고 남하고 어울려 산다는 게 나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살다 그냥 막 끄든지 뭐 내 것만 찾아야 돼 살다가 얼마나 많은 나에게 땅이 필요할 건가 하고 또 다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여기 보면 결국 사람이 걱정 인형 나오잖아요. 걱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그러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하고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철로 역정의 계기로 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모임들을 그전에 제가 이제 모임을 같은 걸 잘 못했어요. 대인 관계를 잘 못했는데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모임을 좀 잘 내가 한번 참여되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우리 김유한님도 알고 있지만 우리 산업협회 모임을 하나 이제 조직을 하는 뭐 역할을 하게 됐는데 뭐 힘쓴 분들 많지만 하나 이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사람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를 가장하면 좋을까를 막 생각했는 원동력이 이제 과거에 읽었던 이야기들, 사람 관계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지금은 제 인생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주한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짧은 이야기인데 여기 뭐 하나 출력해 왔습니다. 짧은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철로 역정에 관련된 기도 하고요. 여기는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 해가지고 앤드류 마리아라는 분이 저기 지은 글인데 이게
천주교나 이런 쪽으로 사실 좀 뭐 종교적인 우화나 일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내가 뭐 주님을 만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각색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님이겠죠.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어떤 문을 열었는데 커다란 항아리 스프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다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 처음에 지옥문을 열었어요. 향그러운 스프가 커다랗게 담긴 이제 그 곳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쫄쫄 굶어 있고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숟가락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숟가락이 엄청 긴 거죠. 도저히 자기 팔로는 먹을 수 없는 숟가락. 그러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고 음식은 있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숟가락 오늘 있죠, 그죠? 그게 아마 한 10배쯤 된다면 밥 먹기 힘들 겁니다. 먹고는 싶은데 못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희도 마찬가지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희도 뭐 이렇게 병원에 젖어 있지만 자기가 지병 때문에 위가 안 좋은가 소화기 아파서 잘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못 먹는 고통은 엄청날 겁니다. 못 먹기 때문에 싸우고 자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싸울 것 같은데 다시 문을 닫고 또 하늘 문을 열었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조건이었다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향기로운 스프가 있고 가장 길다란 그 숟가락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살진 얼굴과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런 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는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간단한 거죠.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죠.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죠. 지옥에서는 내가 먹으려고 한다고. 저희가 협회가 하나 만들었는데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대경예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모토를 나눈 봉사 소통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나눔 봉사 소통이라는 고조를 찾기 전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2006년 7년부터 작은 모임을 만들며 쭉 이어져 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첫 협회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 모임이 커지다 보면 아마 지역에 큰 모임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전에는 항상 늘 이런 말을 제가 했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다 사는 거 다르고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숟가락이 길다 생각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숟가락이 언젠가 내인데 올 것이다. 분명히 내인데 올 것이다. 내가 뭐 달콤한 걸 줄 수도 있을 거고 또 뭡니까 몸에 좋은 걸 줄 수도 있을 거고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줌이 내인데 올 것이고 내가 또 받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이제 모토를 가졌는데 뭐 시간이 사실은 30분 동안 굉장히 길다서 했는데 얘기가 다는 못하고 시간이 많이 됐죠 이제. 네,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의 그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제가 도움된 책이 참 많은데 그 책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힘든 거 실패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의 마음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좀 다독거릴 수 있고 분명히 어디라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독거릴 수 주시고 또 친구라 얘기하면 가끔 친구한테 소개도 주세요.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돈 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전 돈 거래합니다. 돈 거래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못하면 그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친구 사이에 자기 속내를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들었으면 사실은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빌리고 뭐 띠무고 이게 아니라 친구가 뭐 돈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도 풀어줘야 되고 또 빌려주더라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만큼 안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고 그렇게 좀 격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김요한님께서 제가 뭐 수묵화처럼 너무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들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세상에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부족하고 허술한 사람들이 있어야 좀
좀 채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요한님 같은 좀 이렇게 알찬 분이 있다면 저처럼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냐. 저도 그 나름의 저의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뭐 크든 작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든 크든 아니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또 사회에 조금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감하게 손을 뻗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저는 뭐 능력도 없지만 그냥 좋은 데 있으면 한번 기웃거려 봅니다. 기웃거리다 보니까 남들 안 하던, 뭐 김연님 알지만 수요일날 성화봉송도 하고요. 그냥 훅 던졌더니 성화봉송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